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이곳은 러시아 국경에서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영하 40도 혹한이 몰아치죠. 인프라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물류망도, 전력도, 도로망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곳이에요. 세계 어떤 기업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헌데 그 황무지 한복판에 뭔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4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강철 골조, 축구장 8개 크기, 연산 7만 대 생산 설비, 그리고 그 설계도 위에 새겨진 이름 하나, 대한민국 기아 자동차. 그런데 말입니다. 이 뉴스가 터지기 석 달 전부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류지표 68% 급등, 건설자재 수입량 수직 상승, 고용 공고 폭증, 비정상 데이터 감지. 계산이 틀렸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예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또 한 번 세계가 외면한 그 땅에서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4,400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연구실 오후 2시 42분 로이터 속보가 화면 오른쪽에 붉은 글씨로 떠올랐죠. 기아 자동차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공장 투자 확정. 4,400억 원 규모. 연산 7만 대 생산 설비. 코스타나이라고요? 러시아 국경에서 100km도 안 되는 그 혹한의 땅에 축구장 8개 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연간 7만 대를 찍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투자 분석가들은 고개를 저을 겁니다. 대체 왜 저기냐고 미쳤다고. 옆자리 동료 얀도 커피를 홀짝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코스타나이? 거기 인프라가 뭐가 있다고. 물류도 최악인데 한국 사람들 도대체 무슨 계산으로 저런 결정을 내리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전혀 다른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2004년 봄이었습니다. 기아 모터스라는 이름이 처음 슬로바키아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똑같이 말했었죠. 왜 저기까지 오느냐고. 저는 마렉 흐로말라입니다. 그때 저는 12살이었죠.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고 계셨습니다. 정규직이라는 건 우리 집에 없는 단어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요. 회사 이름 기아모터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나 저는 산업 분석가가 됐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죠. 얀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죠.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지역 산업 지표요. 최근 3개월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교역량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물류 압력 지수도 상승 중이었죠. 건설 자재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발표 석 달 전부터요. 마치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곡선이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투자 발표 전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뭔가 큰 그림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숫자를 분석해왔습니다. 투자 패턴을 읽어왔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숫자들이 말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끄고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보고 싶었습니다. 이 패턴이 어디로 가는지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곡선의 끝을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 구시가지가 보였습니다. 저 너머 질리나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죠. 그 길 끝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입니다. 20년 전 모두가 실패할 거라 장담했던 그곳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슬로바키아는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입니다.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슬로바키아가요. 그 모든 곡선이 시작된 지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2004년. 기아모터스 공장 가동 시작.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카자흐스탄 지도를 띄웠습니다. 코스타나이 위치를 확대했죠.
러시아 국경 바로 아래. 혹한. 인프라 부족. 물류 분리. 투자 가치 제로. 똑같았습니다. 20년 전 슬로바키아와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또 시작했다. 얀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썼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죠. 슬로바키아 기억하죠? 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아 말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반복입니다. 얀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로 돌아갔죠.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붉은 기와 좁은 골목, 그리고 저 멀리 공장 굴뚝들이요. 제가 12살이었을 때 저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98년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무너지고 있었죠. 실업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공장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들은 짐을 싸서 독일로, 오스트리아로 떠났죠. 우리는 끝났다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 파벨은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월요일엔 건설 현장, 화요일엔 창고 하역, 수요일엔 일이 없었죠. 목요일에 다시 나가셨지만 저녁엔 빈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식탁에는 감자 수프만 있었습니다. 매일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수프를 떠서 제 그릇에 담아주셨죠.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그날까지 우리 집에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사라졌죠. 계획이라는 것도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표정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오늘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랬습니다. 빵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 노선이 줄었죠. 불 켜진 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꼈습니다. 인사도 짧아졌죠. 외국 기업들이 왔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도 왔고 프랑스 르노도 왔습니다. 일본 도요타도 왔죠. 시찰단이 왔다 갔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공장터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모두 떠났습니다. 투자 가치 없음. 인프라 부족. 기술 인력 제로. 리스크 과다. 보고서는 똑같았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회생 불가능하다고요. 아버지는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04년이 됐습니다. 봄이었죠.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셨습니다.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나가보신다고 하셨어요. 저녁 6시쯤이었을 겁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죠.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계셨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물으셨습니다. 뭐냐고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그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도 다가갔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정규직 고용 계약서요.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우리 집에서 꿈 같은 얘기였거든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합격했다고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디냐고, 어느 회사냐고요. 아버지가 계약서를 가리키셨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키아 모터스. 한국 회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나라인지도요. 그냥 낯설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한국이요? 거기가 어딘데요? 아버지도 모르셨습니다. 그냥 멀다고 아시아 쪽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한국, 키아 모터스, 정규직.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왔습니다. 설명도 없이요. 아버지의 첫 출근은 월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계셨거든요. 작업복을 입으셨습니다. 새 작업복이었죠. 회사에서 받으신 거였습니다. 다녀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하신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계셨어요. 등이 곧았습니다. 그날 저녁 9시쯤 돌아오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전에 보던 무력함이 없었죠.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는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죠. 그게 희망이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셨습니다. 매일 밤 9시에 돌아오셨죠. 일요일도 나가셨습니다. 쉬는 날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게 많아서 나간다고요. 배운다고요? 네, 용접을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가르쳐 준다고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공장이면 그냥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요? 왜 가르쳐 줍니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공장 앞까지 가봤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갔죠. 공사 중이었습니다. 거대한 철골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는데 이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있었죠. 도면을 펼쳐놓고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지나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공장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용접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걸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손이 달라졌습니다. 굳은 살이 생겼죠. 하지만 예전에 거친 굳은 살과 달랐습니다. 뭔가 정교해 보였어요. 손가락 움직임도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용접 테스트를 통과했다고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통과요? 네, 한국 기술자 박 반장님이 직접 검사하셨다고 합니다. 합격이라고 하셨대요. 이제 독립적으로 용접할 수 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요.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요. 손을 잡고 직접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그분들은 다르다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2005년 봄이었습니다. 첫 차가 생산 라인에서 나왔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도 가셨습니다. 파란색 차였습니다. 세라토라고 했습니다. 공장 앞에 세워뒀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의 용접 부분 중 일부를 본인이 했다고요. 박 반장님이 확인하고 합격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닫았던 빵집이 다시 열었습니다. 버스 노선이 늘어났죠. 저녁에 불 켜진 집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커졌어요. 공장에서 월급이 나왔습니다. 정규직 월급이요. 첫 월급날 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으셨죠.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남긴 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기계도 아니었어요. 기술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남는 기술이요. 밤에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 작업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오면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브라티슬라바 경제대학 석사과정에 있었습니다. 산업 분석 전공이었죠. 논문 주제를 정해야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뭘 쓸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겠다고요. 교수님이 눈썹을 치켜 올리셨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냐고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흥미로운 사례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논문은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요. 저는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슬로바키아 통계청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치 산업 지표요. 자동차 생산량, 고용률, 지역 총생산, 수출액, 모든 걸 엑셀에 입력했습니다. 숫자만 남겼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생산량이었죠.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생산 대수입니다. 클릭했습니다. 선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평평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죠. 연간 10만 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선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20만 대, 2006년 40만 대, 2007년 60만 대. 각도가 가팔라졌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를 재입력했죠. 계산식을 점검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선은 여전히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 80만 대, 2013년 100만 대 돌파. 100만 대라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숨을 쉬었죠.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통계 오류일 수 있다고요.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생산 통계였습니다. 국가별 비교 자료죠.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큰 나라들이 위에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슬로바키아. 순위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위에 있었거든요. 다른 지표를 열었습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이었습니다. 1인당 생산 대수죠. 이게 더 정확한 지표입니다. 정렬했습니다. 내림차순으로요. 1위가 떴습니다. 슬로바키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슬로바키아가 1위라고요?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3번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인구 540만 명. 연간 자동차 생산 100만 대 이상. 인구 1인당 약 1.85대 생산. 세계 1위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적었습니다. 2004년 이전 거의 제로. 2004년 이후 수직 상승. 변곡점 2004년. 멈췄습니다. 2004년에 뭐가 있었죠? 기아 공장 가동 시작.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니, 이건 우연일 겁니다. 다른 요인이 있을 거예요. 유럽연합 가입, 정부 정책, 환율, 뭔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저는 모든 변수를 입력했습니다. 회귀 분석을 돌렸습니다. 상관관계를 확인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가진 변수는 하나였습니다. 기아 공장 가동 여부. 다른 변수들은 미미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만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프는 감정을 모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래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상승은 2004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한국이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저 너머 진리나 방향이 보였습니다. 공장이 있는 곳이죠. 아버지가 지금도 거기 계십니다. 용접 팀장이 되셨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한국 기술자들에게 배운 것처럼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인과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증명했습니다. 숫자로요. 논문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경제부 아카이브였습니다. 구 자료실이죠. 2000년대 초반 투자 유치 관련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안 보는 자료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 독일 폭스바겐 실사 보고서. 1998년 10월 작성.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 부분이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투자 권고하지 않음. 인프라 부족. 숙련 노동력 부재. 투자 대비 리스크 과다. 투자 불가 판정.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각이라고요. 두 번째 문서. 프랑스 르노. 1999년 3월. 슬로바키아는 현재 경제 회생 가능성 낮음. 기술 수준 미달. 물류 인프라 열악. 투자 보류 권고. 역시 기각. 세 번째. 일본 도요타. 2000년 1월. 슬로바키아 제조업 기반 취약.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부재. 장기 투자 가치 없음. 투자 거절. 기각. 저는 파일을 계속 열었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이탈리아 피아트, 스웨덴 볼보. 모두 같았습니다. 모두 거절이었죠. 안 올만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파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파일명이 달랐습니다. 키아 모터스 투자 제안서. 2003년 6월. 클릭했습니다. 문서가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는 다른 것들과 비슷했습니다. 회사 소개, 투자 규모, 생산 계획. 익숙한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세 페이지부터 달랐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현지 인력 개발 프로그램.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본 투자는 단순 공장 건설이 아닌 기술 이전을 포함합니다. 현지 노동자 대상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시행. 용접, 도장, 조립, 품질 관리 전 공정 기술 교육. 한국 기술자 직접 지도. 자격증 제도 도입. 관리자 양성 과정 운영.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문서들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폭스바겐도, 르노도, 도요타도 이런 얘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장 짓고 생산하겠다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부 계획이 나왔습니다. 1단계 기초기술 교육 3개월. 2단계 실습 6개월. 3단계 독립작업평가. 4단계 관리자 후보 선발. 마지막 페이지에 부록이 있었습니다. 교육 이수자 명단.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슬로바키아 이름들이었죠. 성과 이름이 알파벳 순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H로 시작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흐로말라 파벨.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옆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용접 기초과정 이수. 2004년 4월. 중급과정 이수. 2004년 8월. 자격 인증. 2005년 1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이 뜨거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들고 오셨던 계약서. 그건 그냥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설계된 것이었죠.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인프라를 계산했고 리스크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결론 내렸죠. 한국은 다른 걸 계산했습니다. 사람을 계산했습니다.
기계보다 먼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적었습니다. 폭스바겐, 르노, 도요타 공장만 봤다. 기아 사람을 봤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 중에 기아 차들이 보였습니다. 많았습니다. 저 차들을 만든 사람들. 그들은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용접이 뭔지, 품질 관리가 뭔지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 명단 속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요. 한국은 떠났습니까? 아니요. 한국은 남았습니다. 사람 안에요. 논문을 쓰면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공장 건설 기록을 찾았습니다. 슬로바키아 건설청 자료였죠. 착공1과 준공1이 적혀 있었습니다. 착공 2003년 10월, 준공 2005년 2월. 계산했습니다. 16개월.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똑같았습니다. 16개월이었습니다. 비교 자료를 찾았습니다. 유럽 내 자동차 공장 건설 기간이었죠. 독일 폭스바겐 공장 3년, 프랑스 르노 공장 3년 6개월, 체코 현대 공장 4년, 평균 3년에서 4년이었습니다. 기한은 16개월,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초도 생산 품질 보고서였습니다. 공장이 처음 가동됐을 때 불량률을 측정한 거죠.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2.9%. 비교했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공장들 자료요. 독일 공장 평균 4.2%, 일본 공장 평균 3.7%, 프랑스 공장 평균 5.1%. 기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새 공장은 보통 초기 불량률이 높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시스템이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처음부터 낮았습니다. 왜죠? 저는 다시 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열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읽었죠. 공장 가동 전 6개월간 집중 교육. 실제 생산 라인과 동일한 환경 구축. 한국 본사 기술자 상주 지도. 모의 생산 반복 훈련. 이해했습니다. 공장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사람이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기계가 들어왔을 때 이미 다룰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빨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했습니다. 아버지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손을 잡고 가르쳐 줬다고 하셨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요. 그게 이거였습니다. 저는 인터뷰 자료를 찾았습니다. 초기 직원들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팀장님들은 새벽 5시에 와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 일했죠. 그런데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실수하면 다시 보여줬습니다. 될 때까지요. 다른 직원의 말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저는 멈췄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인사 기록을 찾았습니다. 초기 직원들의 승진 내역이었죠. 흐로말라 파벨. 용접 기술자, 용접 파트 리더 라인 책임자, 용접 팀장. 10년 만에 팀장이 되셨습니다. 다른 이름들도 봤습니다. 수십 명이 관리자가 됐습니다. 수백 명이 리더가 됐죠.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요. 한국이 남긴 게 뭡니까? 공장이 아닙니다. 공장은 언젠가 낡습니다. 기계도 언젠가 교체됩니다. 한국이 남긴 건 능력이었습니다. 사람 안에 남는 능력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진리나 방향이었습니다. 공장이 있는 곳이죠. 아버지가 지금도 거기 계십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용접을 가르치고 품질을 가르치고 책임을 가르치고 계시죠.
한국 기술자들에게 배운 것처럼요. 한국은 가장 늦게 왔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나서 왔죠. 그런데 가장 먼저 완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만 세운 게 아니니까요. 사람을 세웠으니까요. 기계는 멈출 수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멈추죠. 고장나면 멈춥니다.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배운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익힌 기술은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죠. 그래서 한국은 떠나도 남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남긴 것 공장이 아닌 사람. 기계가 아닌 능력. 사라지지 않는 것.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슬로바키아가 바뀌었는지요.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통과했죠.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산업 분석 전문가가 됐죠. 그리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슬로바키아만 특별했던 걸까?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업 해외 투자 지도였습니다.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하나. 클릭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시기 2008년. 규모 67억 달러. 스마트폰 생산 공장. 당시 베트남은 농업 국가였습니다. 쌀을 수출했죠.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베트남 수출 통계였죠. 2008년 전자제품 수출 비중 12%, 2023년 전자제품 수출 비중 45%, 단일 기업 수출 비중 삼성이 전체의 20%, 농업 국가가 전자 제조국이 됐습니다. 15년 만에요. 저는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다른 점을 클릭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한국 기업 컨소시엄 건설, 2020년 가동 시작. 중동은 석유 국가들입니다. 원자력이 필요 없었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선택했습니다. 한국을요. 지금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전력의 25%를 담당합니다. 석유 국가가 원자력 국가가 됐습니다. 다시 클릭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한국 섬유 기업들. 2000년대 초반 진출. 당시 방글라데시는 최빈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류 수출 세계 2위입니다. 중국 다음이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각 나라의 산업 지표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래프를 그렸죠. 슬로바키아처럼 시간축으로요. 베트남 전자제품 수출 그래프. 2008년 이전 평평. 2008년 이후 수직 상승. 변곡점 2008년. 삼성 공장 가동.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구조 그래프. 2020년 이전 석유 100%. 2020년 이후 원자력 25%로 증가. 변곡점 2020년. 바라카 원전 가동.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 그래프. 2000년 이전 미미. 2005년 이후 급증. 변곡점 2000년대 초반. 한국 기업 진출. 저는 세 개의 그래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양이 같았습니다. 국가는 달랐습니다. 산업도 달랐죠. 베트남은 전자, 아랍에미리트는 에너지, 방글라데시는 섬유였습니다. 그런데 곡선은 같았습니다. 평평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수직 상승. 그 시점마다 한국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단일 사례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개도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3개, 4개, 5개는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저는 더 찾았습니다. 폴란드, 체코, 터키, 인도, 멕시코. 한국 기업이 간 곳들이었죠. 모두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갔습니다.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현지 인력을 양성했죠.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공통 요소 분석.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 초기 조건 낙후 지역, 투자 기피 지역. 2. 한국 기업 진출 대규모 투자, 장기 계획. 3. 핵심 전략 기술 이전, 인력 양성.
4. 결과 산업 구조 변화, 경제 성장.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한 번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반복됩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노트를 봤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요. 코리아 모델. 창밖을 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저 너머 어딘가에 또 다른 나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막 한국 기업이 도착한 곳이요. 그곳도 이렇게 될 겁니다. 10년 후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아니까요. 한국이 가는 곳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2024년 12월 14일. 저는 다시 연구실에 앉아 있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오후 2시 42분. 로이터 속보가 떴죠. 기아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공장 첫 출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흰색 차 한 대가 공장 앞에 서 있었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코스타나이 지역 고용 지표였습니다.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유입도 시작됐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수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지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언론이 작성한 거였죠. 클릭했습니다. 공장 직원 인터뷰였습니다. 30대 남성이었죠. 이름은 누르술탄. 용접 기술자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답변을 읽었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새벽에 이미 와 있고 밤늦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 자는 겁니까?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요. 아버지가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걸까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죠. 20년 전 어느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손에 계약서를 들고 돌아오시던 날이요.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압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왜 반복되는가? 첫 번째 답을 적었습니다. 노동시간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래 일한다고 나라가 바뀌진 않습니다. 두 번째 답을 적었습니다. 체력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 강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지치고 쉬고 다시 일어섭니다. 세 번째 답을 적었습니다. 태도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 단어를 응시했습니다. 태도. 한국은 혼자 성공하지 않습니다. 함께 성공하려 합니다. 공장을 짓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웁니다. 기술을 남깁니다.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남기죠. 왜입니까? 저는 한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죠. 미국에게, 유럽에게요. 그리고 한국은 기억합니다. 폐허에서 일어서는 법을요. 그래서 한국은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요.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곳으로요. 그리고 증명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카자흐스탄 공장 사진이었죠. 밤 풍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장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도 아니고 낮도 아닌 밤 10시였습니다. 야간 작업이었죠. 창문마다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 질리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곳도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밤에 불이 켜져 있죠.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그렇습니다. 한국이 가는 곳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 배우고 있습니다. 용접을, 조립을, 품질을, 책임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리더가 됩니다. 팀장이 되고 관리자가 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죠. 한국은 떠납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남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요. 한국은 공장을 짓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국가의 심장을 되살리는 나라입니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석양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죠. 저 너머 동쪽으로 계속 가면 카자흐스탄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누군가 첫 출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새 작업복을 입고 긴장한 얼굴로요. 20년 전 제 아버지처럼요. 그 사람도 궁금해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고요? 10년쯤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20년 후엔 자기 자식에게 얘기하겠죠. 한국이 왔던 날을요. 그리고 그 자식은 나중에 분석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처럼요. 데이터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고 깨닫게 되겠죠. 숫자가 증명한다고요. 한국은 반복된다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죠. 아들,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잘 지내요. 저녁 먹으러 올래?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갈게요,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컴퓨터를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불빛이 켜진 공장. 시작되는 곡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 아버지가 정규직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 가족에게 말하겠죠. 이제 우리도 내일을 얘기해 보자고요. 불을 껐습니다.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거리는 밝았습니다. 저 너머 진리나 공장에서도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 한국이 남긴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